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의료 붕괴 현실화. 2. 그런데 한국이 웃으며 바이든의 역폭탄 발표. 3. 한국 무기, 우리가 다 살게. 일본한테 팔지 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는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을 일으켜 피렌체, 로마, 나폴리를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프랑스의 뜻대로 될 것 같았던 그때, 이탈리아에서 전례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병에 걸렸던 이탈리아 성직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머리 전체가 반전과 딱지로 뒤덮이고 양쪽 팔이 어깨부터 손끝까지 뼛속 깊이 쑤셔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오른쪽 무릎이 아프더니 결국 온몸에 빠짐없이 종기가 돋아났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질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우리가 얼마 전 겪은 코로나19처럼 당시 이탈리아는 난리가 났고 그들은 이 병을 프랑스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탈리아에서만 창궐한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를 공격한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나폴리 침공 후 반프랑스 동맹에 밀려 철수한 샤를 8세 역시 이 질병에 걸렸고 가까운 신하부터 시작해 곧장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이 병을 나폴리병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질병은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 아니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5년 뒤에는 런던, 모스크바를 포함한 유럽, 그리고 인도 항로를 통해 1520년에는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퍼지죠. 그때까지도 이름이 없다 보니 각 나라에서 이 병을 옮겨온 국가명을 붙여 물렀습니다. 폴란드는 독일병, 러시아는 폴란드병, 중동에서는 유럽병, 일본에서는 당나라 두창이라 불렀는데 이 질병의 이름은 바로 메독, 시필리스입니다. 여러분은 메독이라는 질병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더러운 성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전염성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에 치료도 어려운 질환인 메독. 그런데 이 메독 때문에 일본이 초비상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 알렉산드르 6세, 프랑스와 1세, 파가니니, 가토 기요마사, 톨스토이, 나폴레옹, 하이네, 카사노바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이 유명인들은 전부 메독에 걸렸거나 메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메독은 중세의 전 유럽 인구의 20%가 걸렸을 정도로 당시 창궐한 패스트만큼이나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대단했던 나폴레옹의 실패 원인을 당시 나폴레옹군의 40%가 메독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메독에 걸린 여성들은 이기가 되면 목멸미를 돌아가며 멜라닌 색소가 나타나는데 이를 비너스 목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말기에 유행한 레이스 주름 양식의 거대한 옷깃은 메독에 걸린 여성들의 목덜미 자국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패스트는 정복되었으나 메독은 지금까지도 인류를 괴롭히는 재앙적 전염병입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일본이 메독으로 의료 붕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꽤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메독은 1950년간 20만 명이 감염되며 기승을 부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항생제 페니실린이 보급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10여 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죠. 2022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소했던 메독이 다시 증가한 것일까요? 일본이 메독이 퍼진 이유로 내세운 것은 바로 채팅 앱이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감염자가 많은 이유로 채팅 앱을 통한 즉석 만남. 특히 코로나 시국에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일본 매체 일간 겐다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지난달까지 올해 들어 8,349건의 신규 메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발생한 6,385건에 비해 3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3년 메독 감염은 17,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1220건의 감염이 발생한 2013년에 비하면 10년 동안 감염자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죠. 특히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광역단체 가운데 올해 매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수도 도쿄도가 2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야마나시현에서도 1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대도시 환락가나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조차 매독은 이제 더 이상 보기 드문 질병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일본의 성병을 담당할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병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오가미 야스히코 원장은 매독의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풍부한 치료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베테랑 성병 전문의 고령화로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서 진료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일간 겐다이는 지적했는데요. 성병 전문가인 오노에 원장은 급증하는 성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는 쉽게 갖춰지지 않는다며 결국 예방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한편 도쿄도는 예방책으로 도심 곳곳에 무료 익명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매독 대응 관련 특별 연수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는 일본의 대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정보는 그들이 과연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하게 했죠. 어쩌면 이번 일본 매독 사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의 여행객이 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는 우리 역시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교류가 잦아졌다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보면 비슷한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는 매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9년 5,954명에서 2021년 6,29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국회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매독 확진 건수는 2021년 337건에서 2022년 401건으로 늘어나 1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0에서 3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3년 8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감염병 관리법을 발표하기도 했죠. 매독은 세균성 감염증으로 주로 성적 접촉에 의해 퍼지고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다가도 곧 사라지는 일이 있어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다가도 곧 사라지는 일이 있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뇌나 심장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임산부가 매독에 걸릴 경우 사산 혹은 유산으로 연결되거나 태어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잠복 매독 시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계속되기도 하며 3기 매독의 경우는 뇌, 신경, 눈, 심장, 대동맥, 간, 뼈, 관절 등 다양한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동맥이나 심장 판막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경련이나 마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조금의 증상, 혹 이 영상을 보고 설마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위의 시선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곧장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매독,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이 역시 일본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따르면 조선에서 천포창 매독이 처음 발견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10년 무렵으로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이 되어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급속히 퍼졌고 일제강점기에는 공창, 공매, 이 매독을 퍼뜨린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독이나 임질과 같은 성병은 화류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화류병으로 불리기도 했죠.
매독에는 특효약이 없어 수은을 치료제로 쓰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심각했고 이육이 좋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아 매독에 걸린 딸을 위해 아버지가 묘지를 파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0세기 들어서야 치료제가 개발되며 이런 행동은 점차 멈추게 됐는데요. 일본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로 볼 때 절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과 교류가 잦아진 현재 이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바뀐 만큼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마라 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일본이 겪는 위기 상태를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해 조금만 더 조심하고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오펙을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오펙을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 석류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희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과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운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현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 홀딩스, 2급 등 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팔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펴낸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지와인, 은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시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 11,136원,
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기업 푸젠진화, JHICC, 낸드 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에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